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전 컨텐츠에서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부터 원인까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과 관리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모셔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식품 알레르기 증상, 원인 이런 설명 이외에 또 식품 알레르기가 어떤 궁금증들이 더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자, 나이가 어리면 병원에서 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알레르기가 의심돼서 검사라도 받아볼까 하면 주변에서 병원 방문을 말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어릴 때는 검사를 받아도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네, 검사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검사 결과를 두고도 이 의사마다 아니면 병원마다 해석이 달라서 또 인터넷 검색을 하신다든지 그냥 주변에 부모님들 의견을 가지고 이 음식을 차단할지 말지를 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전 조사 결과를 보면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50% 정도만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의 진단 없이 어떤 음식을 먹고 이상 증상이 나왔다고 해서 스스로 알레르기라고 진단을 하고 알아서 제한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 바로 음식 유발 검사인데요. 이건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의료진 앞에서 음식을 먹고 증상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위험한 경우도 있고 시간도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유발 검사 대신에 알레르기 항체를 측정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근데 반응이나 수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음식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나타났던 증상과 연관해서 해석을 잘 해야 오류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식품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의심이 된다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먼저 경구 면역 요법이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구 면역요법은 증량기와 유지기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서 조금씩 먹여가면서 우리 면역이 적응하도록 하고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증량기는 이제 말 그대로 초반에 입으로 조금씩 음식을 먹고 그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시기를 의미하고요.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증량기가 끝나고 나면 유지기로 넘어가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충분한 양의 원인 음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치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위험한 반응까지 나올 수도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간혹 자체적으로 집에서 알아서 이런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경구 면역요법은 여러분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치료요법 외에도 어린 나이에 좀 미리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무엇보다도 출생 후에 1년 동안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장벽이 깨지면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는 통로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몇 가지 수칙을 지키시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모유수유나 프로바이오틱스, 또 적극적으로 보습제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성분이 별로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되고, 바르기 전에 부모님이 손을 잘 씻고 바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혹 임신 중이나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물어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알레르기로 진단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엄마가 모유수유를 하시면서 특정한 음식을 제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유식을 미루거나 어떤 특정한 음식을 이유 없이 안 먹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높은데요. 아기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유식은 4개월에서 5개월이 되면 시작을 하시고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장 점막에서 이 여러 가지 음식에 노출이 되면 장 안에서 아주 이로운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또 면역 균형을 이루는 아주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기들은 피부를 통한 과민 반응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입으로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영아기에 아기 때 먹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 만 6세까지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생 후 1년 이내에 이유식이나 또 먹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좀 노출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또 응급 상태나 쇼크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또 질에 또 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대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철저하게 원인이 되는 음식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살 때는 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항원에 모르고 노출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까지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이제 밖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간혹 안타깝게 모르고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간혹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렵거나 아니면 눈이나 입술이 붓는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먹는 항히스타민제로 또 이런 반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적으로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집에서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에피펜, 젝스트라고 하는 주사제가 있거든요. 이걸 미리 처방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생기면 이런 가지고 계신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약을 바로 사용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항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겠고, 비상약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란이라든지 우유가 이제 어렸을 땐 또 충분히 섭취를 해야 영양면에서도 꼭 필요할 텐데, 자, 그런데 또 이것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이거를 먹여야 할지 아이들에게 말아야 할지 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레르기 식품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철저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식품 알레르기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들에서 계란이나 우유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고 언제 다시 먹일지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이나 우유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죠.
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아니면 특수분유 같은 대체 음식을 미리 확인을 하고 충분히 잘 먹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식품 알레르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됐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또 계속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만 4세 정도까지 이런 알레르기가 좀 지속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구 면역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가 나타났던 음식을 조금씩 먹어서 우리 몸이 이 음식 나쁜 물질 아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까지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자, 여기에 더불어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라든지 혹은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나한테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외롭고 우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배려가 필요하죠. 또 엄마들 역시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고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알레르기가 있어도 당당하게 키우고, 또 알레르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막연하게 가지는 것보다 진짜 전문가와 상담해서 우리 아이가 이 음식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차단 생활은 아이의 마음 건강을 해치고 아이의 인생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당장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고 또 경구 면역요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좌절하시기가 쉽지만, 그래도 아이와 엄마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불안보다는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자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알레르기가 여러 가지 많이 심각하게 있어도 잘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치료 방법도 자꾸 개발되고 있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함께 기운을 내서 희망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해 주시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 알레르기 1편에 이어서 김지연 교수님의 마지막 답변을 끝으로 이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 예방, 그리고 관리까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가 또 알레르기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상담도 받고 검사도 받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